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 꼭 가봐야 할 곳과 먹어봐야 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최대 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삼면이 바다로 쌓여있는 베이 형태이다 보니까 온도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바닷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훨씬 추워요. 게다가 일교차가 심한 날씨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는 긴팔에 아우터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살인적인 물가입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로 꼽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관광지가 다운타운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곳에 홈리스들이 많아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특히 해가 진 이후에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가볼 만한 곳 첫 번째입니다. 피셔맨스 워프입니다. 어부들의 선착장이란 의미로 옛날에 실제로 배 선착장으로 쓰였던 곳이에요. (1980년) 이후에 샵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피어 39와 붙어 있어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예전에 던지네스 크랩 잡이 배의 선착장이어서 상징탑으로 크랩이 그려져 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던지네스 크랩, 피쉬앤칩스, 크랩 차우더 스프 등을 파는 가게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전히 고풍스러운 멋이 느껴지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의 가게들을 구경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앤틱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아마 정신 못 차리실 거예요. 매장 옆쪽으로는 제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버터랑 밀가루 반죽을 1:1로 섞는 걸 보고는 시나몬 롤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피어를 따라가면 산책하거나 드라이브 하기에도 좋습니다. 수산물 시장과 뷰가 멋진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베이브리지를 지나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홈구장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해가 진 다음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낮에 둘러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조개스프, 크램 차우더입니다. 크램 차우더는 겨울은 물론이고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샌프란시스코의 날씨에 적절한 길거리 음식 중 하나예요. 로컬 식당 중에도 미국 전역에서 프랜차이즈로 만나볼 수 있는 보댕 베이커리 앤 카페가 가장 유명합니다. 크램 차우더를 사워도우 빵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채워주는데 간단하게 스프와 빵을 함께 즐길 수 있게 고안된 서빙 방법이에요. 보댕은 크램 차우더뿐만 아니라 빵과 다양한 음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주문을 하시고 번호표를 받아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가셔도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포장해서 호텔에 가져와서 먹었어요. 이곳 보댕 말고도 다양한 로컬 매장이 있으니까
취향에 맞는 크램 차우더를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피어 39입니다. 노스비치 쪽에 바닷가를 끼고 오픈한 종합 쇼핑몰로 운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을 많이 찾는 이유는 바다사자를 볼 수 있어서인데요. 바다 끝쪽으로 나가면 수많은 바다사자들이 나무 위로 올라와서 몸을 말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면 살짝 냄새가 나기도 해서 저는 잠깐만 구경하다 왔는데요. 바다사자의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가면 화려한 조명이 켜지면서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110여) 곳의 샵과 (14) 곳의 레스토랑, 초콜릿, 와인, 기념품 샵, 아쿠아리움 등이 있고 스트리트 퍼포먼스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행 중에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추천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분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어디를 갈지 고르는 것도 행복한 고민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념품 쇼핑을 하기에도 좋은 가게들이 많아서 저도 여기에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쇼핑몰 안쪽으로는 놀이기구가 있어서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번째는 던지네스 크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풍부하고 싱싱한 재료를 자랑합니다. 그 중에서 크램 차우더, 크랩 등 바다의 다양한 해산물 요리와 나파밸리 등의 유명한 로컬 와이너리에서 생산되는 와인을 함께 즐기는 것도 로컬 기분을 내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부둣가를 따라서 다양한 해산물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제가 간 곳은 피셔맨스 와프 근처에 있는 프란시스칸 크랩 레스토랑이라는 곳이에요. 저녁에 가서 뷰를 볼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꼭 이곳이 아니어도 싱싱한 해산물을 가성비 좋게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꼭 해산물을 메인으로 식사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담당 서버가 추천해주는 69.99불짜리 던지네스 크랩과 36.99불짜리 시푸드 치오피노를 시켰습니다. 던지네스 크랩은 중국식으로 갈릭 소스에 양념돼서 나오고요. 시푸드 치오피노는 매콤한 토마토 맛의 해산물 스튜여서 한국인들 입맛에도 딱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지역 맥주인 앵커스팀을 같이 마셨습니다. 저는 이 맥주가 너무 맛있어서 다음날 이 브루어리를 찾아갔어요.
걔를 손으로 발라먹고 있으니까 담당 서버가 계속 물티슈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고마워서 팁도 두둑하게 주고 기분 좋게 먹고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롬바드 스트리트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의 부산처럼 언덕이 많은 곳이에요. 가파른 골목길을 여기저기 누비다 보면 아기자기한 예쁜 건물과 공원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도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롬바드 스트리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유명한 가파른 길로 27도 정도의 경사진 곳을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S자 형태로 돌아가면서 길을 낸 곳이에요. 그 사이가 온통 꽃으로 뒤덮여 있어서 꽃이 만발하는 계절에 가면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진 스팟으로 유명한 곳이죠. 하루에 약 17,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제일 높은 곳은 인근 해안가와 샌프란시스코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뷰가 진짜 멋집니다. 영상에는 잘 안 담겼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넋을 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곳은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차를 조심하셔야 돼요. 언덕길을 걸어다니기 힘들다면 전기 자전거를 빌려서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또 하나의 상징인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케이블카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이에요. 장난감 모형 같은 클래식한 케이블카는 관광용이 아니라 실제로도 교통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교차로마다 정차하면서 노선의 종착 지점에서는 옛날 방식 그대로 수동으로 케이블카를 돌려서 온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장면을 구경하러 종착 지점을 방문해 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여섯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금문교입니다. (1937년에) 개통한 길이 2,737m, 타워의 총 높이는 227m로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마린 카운티 사이를 연결하는 세계 최초 현수교입니다. 붉은색 교량의 이 현수교가 금문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 태평양으로 나가는 이 지역의 좁은 해협을 보면서 저 너머 동방과 무역을 하는 황금의 문이다 라고 하면서 금문교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다고 해요. 양쪽 도로 모두 합해서 총 6차선이고요. 보행자용 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걸어서도 자전거를 타고서도 많이들 지나가요. 하지만 자살 방지를 위해서 보행자용 도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는 북쪽으로 가는 차량과 보행자는 통행료가 없어요. 하지만 도시로 진입하는 남쪽으로 넘어오는 차량에 한해서 7.25불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각의 양쪽 남단과 북단 끝에는 각각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북단 끝에는 비스타 포인트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 도심, 엘커트레즈 섬, 금문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쪽 끝에 포트 포인트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해안선과 거친 파도 그리고 금문교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주차비 먼저 내시고 구경하세요. 단속을 자주 하고 있더라고요. 두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뷰가 조금 아쉽다면 포크힐이라는 언덕 위에서 금문교를 내려다보는 뷰 포인트에서 봐도 좋다고 합니다. 금문교 북쪽으로는 소살리토가 보이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최고 부촌 중에 하나인 곳으로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7번째는 앵커 브루잉으로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맥주 양조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앵커 브루잉이에요. 관광지는 아니지만 타운에서 멀지 않은 마리포사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공장 바로 옆에 퍼블릭 탭이 있어서 맥주를 만드는 과정도 엿볼 수 있고 정말 신선한 맥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픈 시간에 맞춰 갔더니 손님이 딱 저희밖에 없었어요. 갓 만들어진 드래프트 비어를 시켜서 감동하면서 마시고 있는데 직원분이 아직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이번 시즌 신제품이라고 하면서 맛볼 수 있게 조금 내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맥주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앵커 스팀인데요. 이걸 잔뜩 사왔습니다. 계산해주신 분이 이거 다 차까지 들고 갈 수 있겠냐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맥주 맛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 저만의 성지순례였습니다. 맥주 좋아하시면 강추하는 히든 스팟입니다. 8번째는 유니온 스퀘어와 차이나타운입니다. 유니온 스퀘어는 샌프란시스코의 도심 한가운데 있는 광장으로 쇼핑 중심지 역할을 하는 활기찬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각종 기념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여행자에게는 샌프란시스코 여행의 출발점 같은 곳으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뉴욕으로 치면 타임스퀘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형 백화점과 브랜드샵, 공연장, 호텔 등이 빼곡합니다. 승리의 여신으로 불리는 조각상이 약 30m 높이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필리핀 마닐라만에서 스페인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입니다. 광장의 계단 4곳에는 각각 다른 모양의 하트 조형물이 있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각종 범죄가 많아서 매일 뉴스에 나오던 때라 저는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구경만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경찰이랑 방송국 중계 차량도 많이 보여서 진짜 뉴스 내용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때도 현지에 있는 지인분이 다운타운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해서 저도 숙소를 피어 쪽으로 잡았거든요.
다운타운에 숙소를 잡으시는 분들은 해가 진 다음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입니다. 이곳은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중국 남부 관동성이나 중산에서 오는 이민자들이 처음 들어오는 항구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었는데요. 그랜드 애비뉴와 부시 스트리트 교차로에 세워진 차이나타운 게이트를 보면 아, 여기가 차이나타운이구나 하고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요리 전문점과 디저트, 고급 차, 약재상, 상아나 옥으로 만든 새공품 등을 파는 가게가 많아서 항상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행 중에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면 이 지역의 식당을 추천드려요. 근처에 재팬타운도 있는데요. 역시 차이나타운의 규모보다는 작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전체 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웨벌리 플레이스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1번 국도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루트 1 드라이브입니다. 바다 해안 끝자락에 자리 잡은 도로로 가장 아름다운 해안길이라는 별명으로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곳이에요. 이 길은 제가 살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서 조금 북쪽에 위치한 데이나 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로스앤젤레스와 산타모니카 해변을 지나서 국도 101으로 번갈아 가면서 연결되다가 샌프란시스코 북쪽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 해안 루트를 전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도 제1호 국도라고 많이 불러요. 장거리 운전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이 길을 따라 여행하시는 것도 멋진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다 보지는 못해도 샌프란시스코에서 몬터레이까지만 가도 진짜 멋진 풍경을 잔뜩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저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번 국도 루트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한 2박 3일 정도 일정이라면 천천히 즐기면서 갈 수 있는 멋진 코스 같더라고요. (1번) 국도 드라이브를 하신다면 아침 식사 추천 식당을 알려드릴게요. 1번 국도 여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퍼시피카의 로커웨이 비치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를 벗어나서 얼마 안 된 곳이기도 하고 고래가 지나가는 길이라서 시즌이면 고래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 중에 하나예요. 식당 이름부터가 브레이커스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서 정말 브런치 전문 가게라고 볼 수 있어요. 주문은 이렇게 카운터에서 하시고
고깔 모양의 번호판을 식탁에 올려놓으면 음식을 갖다주는 시스템입니다. 어마어마한 맛집이라기보다는 가성비 좋은 따뜻한 동네 식당 느낌이에요. 이 시간에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가격까지도 저렴합니다. 실외에도 자리가 있고 실내에도 자리가 있는데 실외는 갈매기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서부 해안이라서 노을도 멋지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는 와인의 성지 나파밸리입니다. 이곳은 40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있어요. 이 지역의 상징인 카베르네 쇼비뇽과 샤르도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직접 보고 즐길 수 있어서 와인 애호가들에게는 성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나파밸리는 계절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는데 봄에는 포도잎이 자라서 언덕을 밝은 초록빛으로 물들이고 군데군데 황금빛의 겨자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로 흥이 넘치는 곳이에요. 가을에도 수많은 방문객들이 모이는데요. 포도밭에 단풍이 든 모습은 그냥 그림입니다. 겨울은 포도밭도 마을도 차분하고 고요해집니다. 나파밸리는 프리미엄 와인 컨트리에 걸맞은 최고의 셰프들의 솜씨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많습니다. 꼭 미슐랭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좋은 술에 걸맞는 좋은 레스토랑이 많아서 미식 여행으로도 좋은 곳이에요. 부티크 호텔도 보석 같은 곳들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즐거웠어요. 꼭 다시 오고 싶은 나파밸리와 소노마밸리 여행이었습니다. 나파 소노마 여행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지금 영상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따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나파 소노마밸리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도움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북부 캘리포니아 최대 도시 샌프란시스코 여행에서 가봐야 할 곳과 먹어야 할 것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미국 여행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